안녕하세요. 법률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혹시 주변에 양육비 때문에 힘든 분들 있으신가요? 이제 좀 더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될 경우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사람에게 국가가 뺏어오는 제도입니다. 마치 정의의 히어로가 나타난 것 같죠?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가 좀 더 강력해졌다는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 변화 3가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간소화됐습니다. 복잡한 서류, 어려운 절차, 이제 안녕. 예전에는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가 막막했는데 이제는 훨씬 간편해졌어요.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대폭 줄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이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좀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셋째, 제재가 어마무시하게 강력해졌습니다. 양육비 안 내면 바로 면허 정지, 출국 금지. 거기에 이름까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제도죠? 국가가 양육비 문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양육비는 꼭 제때 지급해야겠죠? 자, 이제 오늘의 경제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용어는 바로 토큰 증권 ST, 토큰 시큐리티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출시하고 있어서 아마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큰 증권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토큰 증권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피자를 잘게 조각내서 한 조각씩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바로 토큰 증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십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빌딩을 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토큰 증권 덕분에 10,000원, 20,000원으로도 빌딩의 아주 작은 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이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서 제도권 안에서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기초자산, 그러니까 빌딩이나 미술품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투자한 돈도 같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정보를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헷갈리는 법률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두 단어, 선의와 악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착한 마음, 나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률 용어는 왠지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건을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 훔친 물건, 즉 작물이었다. 이런 경우 내가 작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법적으로는 선의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 물건이 작물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물인 걸 알면서도 싼 값에 샀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악의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 물건이 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법은 대개 모르고 행동한 사람, 즉 선의인 사람은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물인 줄 모르고 산 사람은 물건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행동한 사람, 즉 악의인 사람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작물인 걸 알면서 산 사람은 물건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가 법적인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법은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고 아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최신 판례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33년 동안 유지되어 온 속지주의 원칙을 깬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속지주의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 회사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한국 회사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돈을 줘도 한국 정부는 세금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지주의였어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기술은 한국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술이 실제로 한국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외국 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사용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기술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판결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 한국의 과세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해외 기업과의 조세 마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산업계는 이 판결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